자, 그 진실을 그렇게 밝혀달라고 7시간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했지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문회 상황부터 지켜보도록 하죠. 네, 과거에 위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의혹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청문회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시경쯤에 집무실로 가시는 것 같았고, 저는 이제 근무를 따로 하니까 있었는데 서류가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서 대통령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디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집무실에. 집무실로? 세월 아침 당일날?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습니다. 네. 4월 16일 당일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정확하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잘못이 그때는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자, 윤전추 행정관 조혁 대위.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그때만 얘기를 제대로 해줬어도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예. 사람씩 살펴보죠. 예. 일단 윤전추 행정관. 예. 이 윤전추 행정관 본인의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출석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얘기할 줄을 다른 사람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왜냐면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문고리 3인방과 예를 들면 윤전추 행정관이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한테 설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을 조작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전에 논의가 되고 나와서 발언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9시에 집무실에 있었다. 근데 물론 뭐라고요? 관저 안에 있는 집무실, 관저 안에 조그만 서재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면 거기에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관저에 집무실에 있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 가지도 않았고 침실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시에는 아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어난 걸 본 사람도 없어요. 10시 22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처음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때 전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전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 윤전추 전 행정관은 본인이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침실에 나와서 관저에 있는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 이건 거짓말이죠, 사실. 예.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대처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조작된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리려고 하는 그런 위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제복 입고 또 거짓 증언까지 한 조혁 대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좀 처벌을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혁 대위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어제 오늘 계속 실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인데요. 아마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늘 오전에 7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청원이 왜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냐 하면 사실 이 실증법으로는 지금 다시 이제 기소를 못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신 증언이 국회 청문회입니다. 그 특위에서 벌어진 예. 청문회인데 그 특위는 해체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증언이 위증 위증이 고발을 됐다 그러면 못하는군요. 국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네. 그 국회 특위가 해체됐으므로 고발 주체가 없어서 기소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청원하는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고 또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저런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와 국가에 충성하지 아니한 것이다. 국방부 징계 사항이다. 네, 국방부 징계 사항이다라는 어떤 의미로 지금 청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조혁 대위는 사실 그동안 뭐 안민석 의원에 가서 뭐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거짓말이 더 정말 충격이 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혁 대위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저는 봐요. 뭐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저기 청문회 하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기가 옆에 앉아 있었고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발각이 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예.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조혁 대위 같은 경우도 뭐 아마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결국 조혁 대위가 저기서 제대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본인이 처음에는 의무동에 있었다 그랬다가 의무실에 있었다는 말을 바꾸잖아요. 또 가글을 갖다 준 시간 자체도 많이 바꾸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제대로 업무를 하는데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주는 증언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 윤전추 전 행정관이 비슷하게 다 조작되고 거짓된 내용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조혁 대위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두 사람의 사례를 보면요.
한 사람은 뭐 어찌됐든 그 당시에도 행정관이었고요.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본인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배신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조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군인이지만 군인은 상명하복을 받는데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그럼 그걸 항명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을 검찰이 조사를 한 거는 이런 조작, 이런 거짓말을 기획한 누군가가 있었을 테고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뭐 끝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실로 이렇게 이 중앙지검에서 발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조혁대위를 물론 이 잘못됐으면 청원을 해야 되지만 징계를 요구해야 되지만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계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면 청와대의 당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결론을 그러니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건데 최소한 하나씩 우리가 다시 점검에 들어가야 된다. 즉 아직도 밝혀지지 아니한 10시 20분 이전엔 무엇을 했고 또 이 4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무슨 선정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묻느냐 하면 그것이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네.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기 제대로 때문이다. 돌아갔는지 왜 안 돌아갔는지. 왜 안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묻는 것이다. 그런 선정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다는 겁니다. 네. 그 위증에 대한 그 기획자는 그것도 밝혀내야 되죠? 밝혀내야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기획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천수 전 행정관도 그렇고 조혁대위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얼른 위증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도 책임도 있죠. 뭐 당연히.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하면 명예가 뭡니까?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위에서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 그걸 따르면 그 사람도 같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저걸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할까를 생각하고 조작을 위에서 기획하고 조정했던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에 세월호 수사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병헌 얘기 나오고 세모그룹 얘기 나오고 구원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혹을 덮으려 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병헌 씨와 관련된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사실 모든 언론이 그쪽에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이렇게 세월호가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나 그때 우리가 간과했던 건 바로 이 점. 정부가 그때 무엇을 했고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나 이게 사실 가려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즉 재물이 필요했다.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사실 이게 정부가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재물, 그러니까 희생양, 물론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에 어떤 잘못이 없다. 그 유병헌 씨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언론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무엇인가가 사실 우리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예, 뭐 그 부분은 저희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헌에게 너무나 집중을 시키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거는 밝혀내지 못했던 건 아닌지 언론도 역시 함께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최순실 작품으로 의심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경 해체였는데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 조직법의 중요한 해경을 해체해서 국민 안전처로 옮기는 것을 국무회의도 없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해경을 해체했다는 말씀은 해체라기보다도 해경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혼자 발표를 하신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라는 거냐. 자, 원래 해경 해체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만한 사항 아닙니까? 당연하죠. 국가 조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조직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면 뭐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무슨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모들의 조언도 듣고 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해경의 의견도 듣고 또 그 안전체, 국가 안전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저런 발표를 깜짝 발표하듯이 하면 해경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송영길 의원 질문하면서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해경은 이 문제 있고 나서 개혁 방안을 마련했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이미 준비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해경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반성하고 어떻게 바뀔지 그런 보고라도 들어보고 나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국무회의 통해서 결정하고 넘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렇게 한 이유가 아까 이제 이종훈 시장님도 그 얘기했지만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화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난의 화살이. 왜냐하면 왜 세월호에 저렇게 총체적 위기상이 왔을 때 대통령 과연 뭐 하고 있었느냐? 7시간 의혹 문제와 함께 그때는 엄청나게 모든 비난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책임을 해경한테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해경한테 미루면 본인한테 오는 책임의 일정 부분이 해경 해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해경이 책임을 지게 만들므로써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향을 잡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모들이 좀 위험한 일이다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 역시 최순실 씨의 작품이었을까요? 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언론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5월 19일 날 눈물을 흘리면서 해경 해체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국무회의가 5월 13일 날 열립니다. 모든 청와대에서 회의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5월 13일 회의에서 이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 18일 그러니까 19일 날 발표를 하는 직전일과 그 전날에 17일, 18일에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최소한 19일 날 발표를 한 사안이라면 수석 비서관이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군요. 네네. 수석들도. 그러니까 그 수석 비서관이나 내각이 전혀 몰랐었다라는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금 유진영 장관이 얘기한 건 당일입니다. 당일날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 와서 그 사실을 알고 혼자서 발표하신다는 걸 알고 그 즉시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논의 없이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거든요. 근데 했더니 화를 내고. 네네. 그렇다면 그런 내각이나 수석 비서관이나 자신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국가 조직을 바꾸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중대본부를 가는데 수석 비서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정호석 비서관한테 중대본부 가라. 근데 정호석 비서관 누구한테 얘기하죠?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가 있죠. 이 사안도 역시 누군가의 조언이라면 최순실의 조언 아니었겠느냐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경 발표가 됐을 때 문제 제기를 했던 유진용 전 장관 어떻게 교체된지 아시죠? 해외 출장 중에 교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적했던 장관은 결국 그런 식으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우주정거장인 텐궁 1호가 일요일 밤 사이에 지구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 위험 위기 경보 경계 발령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텐궁 1호가 일요일 밤 사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요일 18시 3분, 그러니까 오후 6시 3분부터 월요일 오후 2시 3분 사이에 추락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락 예상 지역입니다. 태평양과 인도양, 남미와 호주 등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최종 추락 지점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예측할 수가 없고요. 한두 시간 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과기정통부는 지금 우주 위험 경보를 오늘 오후 4시부터 발령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텐궁이라고 하는 텐궁 1호죠.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지구로 추락할 위험에 처해서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저희들도
평소에 좀 접하지 못했던 뉴스인데요. 아,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네, 일요일 저녁 6시 3분부터 월요일 2시 3분 사이에 추락이 예상되고요. 우리나라도 위험 예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우주 위험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오후 4시부터 발령이 된다고 하네요. 자, 뭐 우주정거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추락을 할 때 가속도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바다로 추락하면 그나마 덜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육지로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추락할 경우에는 글쎄요, 별로 이렇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요. 일단 그 텐궁 1호가 일요일 날 추락이 예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무슨 뭐 엎어진 정권 등밟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정치권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치권의 대변인의 얘기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논평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커지자 한국당은 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영상 구성으로 만나보시죠. 그 세월호 7시간 논평이 좀 수정도 되고 조금 논란이 좀 되고. 네,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대변인이 말하는 말, 논평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정당의 공식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대변이라고 하면 정당의 공식 입 아닙니까? 정당이 생각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발표할 때 대변인이 하는 겁니다. 네. 의원 개개인이 하는 것은 또 의원 개개인의 생각일 수 있지만 정당의 대변이라고 하면 그 정당의 입장인 거죠. 조율을 그러니까. 거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조율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급하거나 이 밤에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절차를 모두 다 따져서 예를 들면 대표까지 다 검토해서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일정 부분 본인이 전결 사항으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유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조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당의 입장을,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거나 기자들이 보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발표될 때는요, 국민들은 저 내용이 당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당의 간부나 아니면 당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의 어떤 스크린을 바꿔서 발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급한 경우에는 저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지난번 홍지만 대변인의 논평은 사실은 부적절했죠. 그리고 그것이 당의, 지금 그 원내대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개인 생각으로 발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변인 발표 이후 다시 그 장제원 의원이 또 다른 이제 대변인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고 반성이 우선이다라는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좀 더 궁금한데요. 네. 홍지만 뭐 전 의원이죠, 대변인이지만 네. 대구가 지역구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초선을 뭐 네, 했었지 19대 않습니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대구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대구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변인 논평을 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그 위상이나 입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부산입니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그 청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뭐 지금 뭐 다른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또 이른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데,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인 논평에 녹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을 담는 것 자체는 금기시돼 있죠. 그 개인의 어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장제원 수석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와서 사실은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하는 것이 사실 그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지금 설화에 엮여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다른 그 문제로. 경찰과의 어떤 문제 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이번에 자기가 양보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굉장히 대변인들한테 재량을 줍니다. 그걸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시 이렇게 그 조율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변인이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당 지도부에 이런 지금 사안인데 그러면 이러한
취지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큰 어떤 취지 정도의 어떤 그 입장 정도의 공유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장이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라는 건 뭐 모르는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다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말씀하셨듯이 대구 달서구 갑이거든요. 대구 달서구 갑이라면 대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TK 정서가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구였고요. 지금은 현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사실 당 지도부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 말씀하셨듯이 사실 바른정당에 갔던 탄핵에 네. 사실은 찬성했던 입장이었고 국정농단 때 다른 당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왔던 위원장이었고 네. 국정농단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역시 사실 이 친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재판 이후의 입장이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투톱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대변인이 전혀 고려하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기 시되는 선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사익 내지는 자신의 이 총선에 대한 내지는 이건 유추입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공적인 대변인의 어떤 입장을 좀 가렸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장제원 대변인의 그 논평도 문제가 있었고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 대해서 미친 개라는 둥 아니면 이런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장제원 의원이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또 왜 전체 경찰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열심히 지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다 이거는. 전체 경찰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본인의 선거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어서 결국 입장을 바꿔서 사과하고 경찰을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결국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런 막말 또는 어떤 단체나 집단을 향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결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고 막말을 하는 것은 결국 보수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품격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품격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떠나간 보수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를 뛰려고 하는 지방 선거의 예비 후보들이나 아니면 당내 많은 사람들은 저런 과격한 발언이나 품격 없는 발언들이 결국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두 대변인에게 저는 압박을 가하고 결국 사과까지 하게 만든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친박계, 과거 친박계 그리고 친이계로 불렸거나 또는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앙금으로 남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대변인의 입장이 다른 게. 근데 지금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 원래 새누리당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당 그러니까 그 전에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예. 한나라당 당 대표였잖아요. 당 대표였다가 창원시장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재선에 성공하고 이번에 또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다시 홍준표 대표랑 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 질긴 악연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악연입니다. 정말 악연인데 사실 좋은 인연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검찰 출신의 7기 선후배고 또 두 분 다 사실 공통점이 많아요. 보면 15대 국회에서 15대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고 한국당 시절에 그리고 18대까지 똑같이 검찰 생활을 했고 또 두 사람 다 검찰에서 굉장히 나중에 스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은 박정철 고문 사건이고 한 사람은 모래시계 사건이고 그런데 문제는 2010년 이전엔 그렇게 앙숙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사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대표로 안상수 의원을 밀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된 어느 시점부터 갖게 되면서 아주 공격적인 어떤 독서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벌어졌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독서, 그러니까 어떤 공방이 지금껏
앙금이 계속 남아있다. 뭐 그 이후로도 사실은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예. 뭐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 시절에 사이에 서로 뭐 마산 노보 대전부터 시작을 해서 끝내 가장 심하게 부딪혔던 점이 광역시 논란입니다. 창원이 원래 이제 마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큰 시가 돼요. 그래서 100만이 넘는 그런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로 승격하려고 이제 그 안상수 시장이 추진을 했는데, 아예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지사가 내가 도지사로 있는 한 절대로 안 된다. 아예 그걸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그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과거에 보온병 논란 가지고도 홍 대표가 뭐라고 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개싸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두 분이 사실 한나라당 이제 경선을 그러니까 대표 경선을 할 때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과 소송을 벌인 사람이 안상수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였죠. 그런 분한테 어떻게 국민 화합을 맡기냐. 그랬더니 안상수 그 당시 의원은 개를 10마리 키웠고 우리 아들이 고3인데 너무 시끄럽고 냄새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한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악연들이 결국 여러 가지가 모여서 결국 두 사람의 악연이 된 것 같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상수 현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자기 대신 공천을 받은 사람이 조진래 예전에 경남도 정무부지사였고 정무특보였어요. 그 당시 도지사가 누구였냐면 홍준표 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당한 거 아니냐.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 측근을 앉히기 위해서 자기를 밀어낸 거 아니냐. 지금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에 보면 자기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은데 자기 측근을 심기 위해서 자기를 팽랑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악연이 또다시 한번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정도로 하죠.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라는 거냐. 자, 원래 해경 해체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만한 사항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국가 조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조직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면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모들의 조언도 듣고 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해경 의견도 듣고 또 안전체 국가 안전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저런 발표를 깜짝 발표하듯이 하면 해경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송영길 의원은 질문하면서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해경은 이 문제 있고 나서 개혁 방안을 마련했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이미 준비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해경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반성하고 어떻게 바뀔지 그런 보고라도 들어보고 나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국무회의 통해서 결정하고 넘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렇게 한 이유가 아까 이제 이종훈 시장님도 그 얘기했지만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화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난의 화살이. 왜냐하면 왜 세월호에 저렇게 총체적 위기상이 왔을 때 대통령 과연 뭐 하고 있었느냐? 7시간 의혹 문제와 함께 그때는 엄청나게 모든 비난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책임을 해경한테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해경한테 미루면 본인한테 오는 책임의 일정 부분이 해경 해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해경이 책임을 지게 만들므로써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향을 잡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모들이 좀 위험한 일이다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 역시 최순실 씨의 작품이었을까요? 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언론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5월 19일 날 눈물을 흘리면서 해경 해체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가 5월 13일 날 열립니다. 모든 청와대에서의 회의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5월 13일 회의에서 이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 18일 그러니까 19일 날 발표를 하는 직전일과 그 전날에 17일, 18일에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최소한 19일 날 발표를 한 사안이라면 수석 비서관이라도 알고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군요. 네네. 수석들도. 그러니까 그 수석 비서관이나 내각이 전혀 몰랐었다라는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금 유진영 장관이 얘기한 건 당일입니다. 당일날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 와서 그 사실을 알고 혼자서 발표하신다는 걸 알고 그 즉시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논의 없이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거든요. 근데 했더니 화를 내고. 네네. 그렇다면 그런 내각이나 수석 비서관이나
자신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국가 조직을 바꾸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중대본부를 가는데 수석 비서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정호석 비서관한테 중대본부 가라. 근데 정호석 비서관 누구한테 얘기하죠?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가 있죠. 이 사안도 역시 누군가의 조언이라면 최순실의 조언 아니었겠느냐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경 발표가 됐을 때 문제 제기를 했던 유진용 전 장관 어떻게 교체된지 아시죠? 해외 출장 중에 교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적했던 장관은 결국 그런 식으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우주정거장인 텐궁 1호가 일요일 밤 사이에 지구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 위험 위기 경보 경계 발령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텐궁 1호가 일요일 밤 사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요일 18시 3분, 그러니까 오후 6시 3분부터 월요일 오후 2시 3분 사이에 추락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락 예상 지역입니다. 태평양. 조사를 해보니 윤 전 행정관이 비슷하게 다 조작되고 거짓된 내용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조혁대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두 사람의 사례를 보면요. 한 사람은 뭐 어찌됐든 그 당시에도 행정관이었고요.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본인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배신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조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군인이지만 군인은 상명하복을 받는데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그럼 그걸 항명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을 검찰이 조사를 한 거는 이런 조작, 이런 거짓말을 기획한 누군가가 있었을 테고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뭐 끝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실로 이렇게 이 중앙지검에서 발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조혁대의를 물론 잘못됐으면 청원을 해야 되지만 징계를 요구해야 되지만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계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면 청와대의 당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결론을 그러니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건데 최소한 하나씩 우리가 다시 점검에 들어가야 된다. 즉 아직도 밝혀지지 아니한 10시 20분 이전엔 무엇을 했고 또 이 4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무슨 선정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묻느냐 하면 그것이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기 제대로 때문이다. 돌아갔는지 왜 안 돌아갔는지. 왜 안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묻는 것이다. 그런 선정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위증에 대한 그 기획자는 그것도 밝혀내야 되지 않나요? 밝혀내야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기획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천수 전 행정관도 그렇고 조혁대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물론 위증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도 책임도 있죠. 뭐 당연히.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하면 명예가 뭡니까?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위에서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 그걸 따르면 그 사람도 같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저걸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할까를 생각하고 조작을 위에서 기획하고 조정했던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에 세월호 수사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병헌 얘기 나오고 세모그룹 얘기 나오고 구원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혹을 덮으려 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병헌 씨와 관련된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사실 모든 언론이 그쪽에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세월호가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나 그때 우리가 간과했던 건 바로 이 점. 정부가 그때 무엇을 했고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나 이게 사실 가려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즉
재물이 필요했다.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사실 이게 정부가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재물, 그러니까 희생양, 물론 희생양이라는 게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에 어떤 잘못이 없다. 그 유병헌 씨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언론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무엇인가가 사실 우리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예, 뭐 그 부분은 저희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헌에게 너무나 집중을 시키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거는 밝혀내지 못했던 건 아닌지 그건 언론도 역시 함께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작품으로 의심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경 해체였는데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중요한 해경을 해체해서 국민 안전처로 옮기는 것을 국무회의도 없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해경을 해체했다는 말씀은 해체라기보다도 해경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혼자 발표를 하신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그 진실을 그렇게 밝혀달라고 7시간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했지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문회 상황부터 지켜보도록 하죠. 네, 과거에 위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의혹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청문회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시경쯤에 집무실로 가시는 것 같았고 저는 이제 근무를 따로 하니까 있었는데 서류가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서 대통령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디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집무실에. 집무실로? 세월 아침 당일날?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습니다. 4월 16일 당일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정확하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잘못이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자, 윤전추 행정관 조혁 대위.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그때만 얘기를 제대로 해줬어도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예. 사람씩 살펴보죠. 예. 일단 윤전추 행정관. 예. 이 윤전추 행정관 본인의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출석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얘기할 줄을 다른 사람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왜냐면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문고리 3인방과 예를 들면 윤전추 행정관이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한테 설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을 조작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전에 논의가 되고 나와서 발언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9시에 집무실에 있었다. 근데 물론 뭐라고요? 관저 안에 있는 집무실에 관저 안에 조그만 서재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면 거기에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관저에 집무실에 있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 가지도 않았고 침실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시에는 아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어난 걸 본 사람도 없어요. 10시 22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처음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때 전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전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 윤전추 전 행정관은 본인이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침실에 나와서 관저에 있는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 이건 거짓말이죠, 사실. 예.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대처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조작된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리려고 하는 그런 위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제복 입고 또 거짓 증언까지 한 조혁 대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좀 처벌을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조혁 대위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어제 오늘 계속 실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인데요. 아마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늘 오전에 7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청원이 왜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냐 하면 사실 이 실증법으로는 지금 다시 이제 기소를 못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신 증언이 국회 청문회입니다.
그 특위에서 벌어진 예. 청문회인데 그 특위는 해체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증언이 위증 위증했다 고발을 그러면 못하는군요. 국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네. 그 국회 특위가 해체됐으므로 고발 주체가 없어서 기소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청원하는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고 또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저런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와 국가에 충성하지 아니한 것이다. 국방부 징계 사항이다. 네, 국방부 징계 사항이다라는 어떤 의미로 지금 청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조혁 대위는 사실 그동안 그 뭐 안민석 의원에 가서 뭐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거짓말이 더 정말 충격이 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혁 대위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저는 봐요. 뭐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뭐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저기 청문회 하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기가 옆에 앉아 있었고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예.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조혁 대위 같은 경우도 뭐 아마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결국 조혁 대위가 저기서 제대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본인이 처음에는 의무동에 있었다 그랬다가 의무실에 있었다는 말을 바꾸잖아요. 또 가글을 갖다 준 시간 자체도 많이 바꾸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제대로 업무를 하는데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주는 증언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사실 그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장재원 수석 대변인이 지금 설화에 엮여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다른 그 문제로. 경찰과의 어떤 문제 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장재원 수석 대변인이 이번에 자기가 양보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굉장히 대변인들한테 재량을 줍니다. 그걸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시 이렇게 조율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변인이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당 지도부에 이런 지금 사안인데 그러면 이러한 취지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큰 어떤 취지 정도의 어떤 그 입장 정도의 공유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장이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라는 건 뭐 모르는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다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말씀하셨듯이 대구 달서구 갑이거든요. 대구 달서구 갑이라면 대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TK 정서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구였고요. 지금은 현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사실 당 지도부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 말씀하셨듯이 사실 바른정당에 갔던 탄핵에 네. 사실은 찬성했던 입장이었고 국정농단 때 다른 당 안 들었다가 다시 돌아왔던 위원장이었고 네. 국정농단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역시 사실 뭐 이 친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재판 이후의 입장이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투톱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대변인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기시되는 선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사익 내지는 자신의 이 총선에 대한 내지는 뭐 이건 뭐 유추입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공적인 대변인의 어떤 입장을 좀 가렸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장제원 대변인의 그 논평도 문제가 있었고 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 대해서 뭐 미친 개라는 둥 아니 뭐 이런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장제원 의원이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또 왜 전체 경찰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열심히 지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다 이거는. 전체 경찰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본인의 선거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어서 결국 입장을 바꿔서 사과하고 경찰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결국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런 막말 또는 어떤 단체나 집단을 향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결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고 막말을 하는 것은 결국 보수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품격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품격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떠나간 보수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를 뛰려고 하는 지방 선거의 예비 후보들이나 아니면 당내 많은 사람들은 저런 과격한 발언이나 품격 없는 발언들이 결국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두 대변인에게 저는 압박을 가하고 결국 사과까지 하게 만든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친박계, 과거 친박계, 그리고 뭐 친이계로 불렸거나 또는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앙금으로 남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대변인의 입장이 다른 게. 근데 지금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 원래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한국당, 그러니까 그 전에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예. 한나라당 당 대표였잖아요. 예. 당 대표였다가 창원시장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뭐 재선에 성공하고 이번에 또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공천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다시 홍준표 대표랑 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 질긴 악연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악연입니다. 정말 악연인데 사실 좋은 인연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검찰 출신의 7기 선후배고 또 두 분 다 사실 공통점이 많아요. 보면 15대 국회에서 15대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고 한국당 시절에 그리고 18대까지 똑같이 그 검찰 생활을 했고 또 인도양, 남미와 호주 등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최종 추락 지점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예측할 수가 없고요. 한두 시간 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과기정통부는 지금 우주 위험 경보를 오늘 오후 4시부터 발령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텐궁이라고 하는, 텐궁 1호죠.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지구로 추락할 위험에 처해서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저희들도 평소에 좀 접하지 못했던 뉴스인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네, 일요일 저녁 6시 3분부터 월요일 2시 3분 사이에 추락이 예상되고요. 우리나라도 위험 예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우주 위험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오후 4시부터 발령이 된다고 하네요. 자, 뭐 우주정거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추락을 할 때 가속도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바다로 추락하면 그나마 덜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육지로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추락할 경우에는 글쎄요, 별로 이렇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요. 일단 그 텐궁 1호가 일요일 날 추락이 예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무슨 뭐 엎어진 정권 등밟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정치권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치권의 대변인의 얘기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논평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커지자 한국당은 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영상 구성으로 만나보시죠. 그 세월호 7시간 논평이 좀 수정도 되고 조금 논란이 좀 되고. 네,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대변인이 말하는 논평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정당의 공식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대변이라고 하면 정당의 공식 입 아닙니까? 정당이 생각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발표할 때 대변인이 하는 겁니다. 의원 개개인이 하는 것은 또 의원 개개인의 생각일 수 있지만 정당의 대변이라고 하면 그 정당의 입장인 거죠. 조율을 그러니까. 거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조율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급하거나 이 밤에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절차를 모두 다 따져서 예를 들면 대표까지 다 검토해서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일정 부분 본인이 전결사항으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유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당의 입장을,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거나 기자들이 보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발표될 때는요, 국민들은 저 내용이 당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당의 간부나 아니면 당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의 어떤 스크린을 바꿔서 발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급한 경우에는 저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지난번 홍지만 대변인의 논평은 사실은 부적절했죠. 그리고 그것이 당의, 지금 그 원내대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개인 생각으로 발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변인 발표 이후 다시 그 장제원 의원이 또 다른 이제 대변인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고 반성이 우선이다라는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좀 더 궁금한데요. 홍지만 전 의원이죠, 대변인이지만 대구가 지역구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초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대구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구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변인 논평을 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그 위상이나 입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부산입니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그 청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뭐 지금 뭐 다른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또 이른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데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인 논평에 녹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을 담는 것 자체는 금기시돼 있죠. 그 개인의 어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장제원 수석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와서 사실은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하는 것이